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운영체제 마지막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마지막 파트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 이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이용하는 그 파일과 디렉터리,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도 부르죠. 그 파일과 디렉터리를 관리해주는 운영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파일과 디렉터리는 보조기억 장치 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부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보조기억 장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덩어리를 관련 있는 것들끼리 운영체제가 잘 묶어서 관리하면 그게 바로 파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의 파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파일의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내부 구성,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파일과 관련한 여러 부가 정보들도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속성,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적인 부가 정보에는 파일의 형식, 위치, 크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메타데이터, 속성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파일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 다음에 속성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 파일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맥OS나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at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파일을 다루는 모든 작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은 함부로 파일을 열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 어떤 파일을 사용하고자 한다, 파일을 할당받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운영체제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파일을 다룰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자, 이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파일을 할당받아서 실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을 할당받아서 이용 중인지를 식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는 할당받아서 사용 중인 파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은 이 파일을 구분짓기 위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정수 형태의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윈도우에서는 파일 핸들이라고도 불러요.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로우 레벨에서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0 이상의 정수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파일을 할당받아서 실행하고 있는지는 그 프로세스가 현재 할당받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파일 디스크립터는 이 저수준의 파일 식별 그리고 입출력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소스코드를 통해서도 파일 디스크립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예제에서는 C 언어 소스코드로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다루는 여러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예제를 담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OS 폴더에 fd.c라고 하는 폴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파일은 example.txt, example2.txt, example3.txt라고 하는 파일 3개를 각각 열고 이 파일을 열므로써 파일 디스크립터를 각각 할당받고 할당받은 파일 디스크립터의 정수형을 출력해주는 간단한 소스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파일에 hello world라고 하는 간단한 문자열도 써주는 그런 소스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파일에 문자열을 쓰는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파일을 식별해서 이 파일을 닫아주는 작업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소스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이 소스코드를 실행하는 같은 디렉터리에 example.txt, example2.txt, 3.txt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해보고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fd.c라고 하는 소스코드를 컴파일을 해줄 거고요. 실행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파일 디스크립터 값이 3, 4, 5 이렇게 잘 할당받아서 출력되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저 example.txt 안에 있는 내용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도 잘 작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는 저수준에서 파일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게 할당해주는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소스코드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많은 운영체제에서 맥OS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여러 운영체제에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비단 파일만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파일뿐만 아니라 입출력 장치, 여러 I/P/C 수단, 파이프나 소켓 등등도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많은 운영체제에서는 입출력 장치, 그리고 파이프, 소켓 등등을 일종의 특별한 종류의 파일처럼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팁처럼 알아두시면 추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운영체제에서는 소켓이나 파일이나 키보드나 하드디스크나 그저 파일을 읽고 쓰는 작업과 크게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가셨죠? 단적인 예시로 방금 전에 예시만 보더라도 소스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3, 4, 5였죠? 그쵸? 3부터 할당된 이유는 뭐냐면 파일 디스크립터 0, 1, 2가 이미 어딘가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 1, 2는 각각 일반적으로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에 각각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입력은 그냥 쉽게 말해서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 출력은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부터 할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파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파일을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인 디렉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렉터리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파일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인데요. 많은 운영체제에서 오늘날에는 이 디렉터리를 마치 트리 구조로서 관리를 합니다. 이 트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장에서 배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층적인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트리는 계층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모를 디렉터리라고 한번 간주를 해보고 동그라미를 파일이라고 한번 간주를 해보죠. 그럼 최상위 디렉터리가 있고 최상위 디렉터리 하에 여러 디렉터리가 있고 그 디렉터리 하에 또 다른 디렉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렉터리는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현되는 디렉터리 구조를 트리 구조 디렉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리 구조 디렉터리 하에서 많은 운영체제에서는 리눅스나 맥OS 같이 많은 운영체제에서는 최상위 디렉터리를 슬래시로 표현을 하고 디렉터리와 디렉터리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슬래시로 표현을 합니다. 가령 이 그림상에서 이 is라고 하는 이 디렉터리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슬래시 this 구분자 슬래시 i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r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한번 식별해 볼까요? 최상위 디렉터리 슬래시 that 구분자 슬래시 r 이런 식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참고로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 파일의 구분자로서 슬래시가 아니라 백슬래시 원화 표시로 구분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디렉터리는 트리 구조로서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트리를 통해서 특정 파일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고 그 위치를 기반으로 특정 파일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정보를 경로라고 부릅니다. 경로. 최상위 디렉터리부터 따져 들어가는 경로를 절대 경로라고 부르고요. 현재 디렉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로를 상대 경로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cs라고 하는 이 파일을 절대 경로로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최상위 디렉터리부터 따져 들어가는 게 절대 경로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cs라고 하는 파일은 슬래시 this 슬래시 is 슬래시 cs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경로로. 자, 만약에 현재 디렉터리 경로가 is였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cs의 상대 경로는 뭐예요? 그냥 현재 경로의 cs겠죠? 현재 경로가 this예요? 그러면은 이 cs라고 하는 파일의 상대 경로는 뭘까요? 현재 경로의 cs 폴더 안에 cs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이게 디렉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인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디렉터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디렉터리가 보조기억 장치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디렉터리는 보조기억 장치 내에서 마치 표처럼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표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페이지 테이블의 각각의 행을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라고 불렀던 것처럼 디렉터리에 속해 있는 각각의 행들, 디렉터리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디렉터리 엔트리라고 부릅니다. 이 디렉터리 엔트리는 테이블 형태로 표현된 이 디렉터리 정보의 하나하나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디렉터리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운영체제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꼽아보자면 이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렉터리 엔트리에는 파일 이름이 있고요. 파일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이 파일 이름이 현재 보조기억 장치 내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뒤에 이 디렉터리 엔트리에 포함된 정보는 파일 이름, 그리고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이 쌍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파일 이름, 그리고 저장된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파일 속성도 디렉터리 엔트리에 이렇게 같이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디렉터리 엔트리에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통적으로 포함된 정보는 이 파일 이름과 파일이 저장된 곳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홈이라고 하는 디렉터리가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홈이라고 하는 디렉터리는 보조기억 장치 내에서 이렇게 표처럼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홈 디렉터리 테이블을 보면은 민철 디렉터리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보를 토대로 지금 이 민철 디렉터리가 보조기억 장치 내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민철 디렉터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a.shell, b.c, c.tar 파일 이렇게 3개가 저장되어 있죠. 따라서 각각의 파일 이름과 이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쭉 타고 민철 디렉터리 안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철 디렉터리에는 현재 어떤 파일들이 있어요? a.shell, b.c, c.tar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철 디렉터리 테이블 안을 보면은 각각의 파일 이름과 각 파일이 저장된 곳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리 테이블 엔트리만 보고도 계층적 디렉터리 구조를 이렇게 타고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민철 디렉터리 테이블 엔트리를 보면은 상위 디렉터리가 저장된 곳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있죠. 이 정보를 토대로 홈 디렉터리가 현재 보조기억 장치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토대로 상위 폴더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자, 디렉터리 그리고 폴더는 보조기억 장치 내에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디렉터리 엔트리 관련된 소스코드를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 리눅스 운영체제 내부를 보면은 디렉터리 엔트리 관련된 소스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디렉터리 엔트리를 보면은 파일 이름과 파일이 저장된 곳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을 명시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구조체 형태로 이렇게 있고요. 파일 형식 뿐만 아니라 아이노드 번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이노드를 기반으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아이노드인 셈입니다. 자,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구조로서 디렉터리 테이블 엔트리가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이 쌓여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보조기억 장치 내에서 디렉터리는 디렉터리 엔트리의 집합으로서 마치 표의 형태로 저장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 내에서 파일은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의 한 파일이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블록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블록은 파일과 디렉터리를 읽고 쓰는 단위로서 하나의 파일은 여러 블록으로 구성되어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블록마다 식별할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 주소로서 보조기억 장치 내에 있는 특정 파일의 정보를 식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보조기억 장치의 블록 주소가 0번부터 19번까지 다음과 같이 번호가 쭉 매겨져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6번 블록, 9번 블록, 12번 블록 이런 식으로 특정 블록 주소를 바탕으로 파일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근데 여러 블록에 걸쳐서 저장되는 크기의 파일은 어떻게 저장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파일에 할당되는 블록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떻게 파일의 블록이 저장이 될까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연결 할당이라고 합니다. 연결 할당. 이 각 블록 일부에다가 다음 블록 주소를 명시함으로써 블록과 블록이 서로 가리키는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 연결 할당입니다. 자, 연결 할당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디렉터리 엔트리에 파일 이름과 더불어서 파일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로서 첫 번째 블록 주소와 길이가 이렇게 명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A의 첫 번째 블록 주소가 10번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번 다음 블록 주소 뭐예요? 여기를 보니까 5번이라고 나와있죠? 5번 다음 블록 주소 뭐예요? 13번 다음 블록 주소 뭐예요? 2번 다음 블록 주소는 없다. 이런 식으로 파일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일부에 다음 데이터가 명시된 공간을 지정함으로써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의 자료 구조를 연결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때 한 번 더 다루어 볼 예정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예시도 한번 보죠. 파일 B의 경우는 첫 번째 블록 주소가 9번이라고 나와 있죠. 9번 다음 블록 주소는 14번이죠. 다음 블록 주소는 18번이죠. 이게 마지막 블록 주소죠. 길이는 총 3. 이런 식으로 디렉터리 엔트리에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로서 첫 번째 블록 주소와 길이를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 할당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색인 할당 방식은 뭘까요? 색인 할당 방식은 색인 블록이라고 하는 특별한 블록에다가 파일을 이루고 있는 모든 주소를 전부 다 몰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A의 색인 블록이 4번이라면 이 파일 A와 관련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를 4번에다가 전부 다 명시를 해놓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이런 식으로. 따라서 색인 할당 방식을 이용하는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일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로서 색인 블록의 주소만 명시하면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색인 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과 디렉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운영체제의 관점에서 이러한 파일과 디렉터리가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 파일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시스템은 파일과 디렉터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운영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운영체제 내에서도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 파일 시스템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을 포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USB 메모리를 포매팅한다든지 운영체제를 처음으로 포매팅한다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파일 시스템을 설정하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이때 어떤 종류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첫 번째 예시는 USB 메모리 포매팅 과정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운영체제를 처음 설치할 때 설치 과정에서 SSD 보조기억 장치 포매팅 과정을 나타냅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에 컴퓨터 구조 시간 때 배웠던 레이드를 설정하는 것도 나와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포매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 하에 파일과 디렉터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일과 디렉터리로서 보조기억 장치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참고로 포매팅과 같이 하는 작업 중에서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작업도 있는데요. 이 파티셔닝이란 이 보조기억 장치 내의 영역을 구획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 종류의 파일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의 운영체제도 여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의 운영체제 내에서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의 운영체제 내에서 여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적에 각 파일 시스템이 이용될 영역이 구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영역을 나누어 두고 그 나누어진 영역을 따로따로 파일 시스템을 포매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조기억 장치의 영역을 일부 구획하는 작업을 파티셔닝이라고 부르고요. 파티셔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 영역, 즉 파티션별로 포매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디스크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 디스크, 현재 보조기억 장치가 어떻게 파티셔닝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운영체제에서 실제 파일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파일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NTFS라고 부르는 NT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레질리언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파일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의 경우에는 EXT 계열의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XFS, GFS 등의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맥OS의 경우에는 애플 파일 시스템도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 모든 파일 시스템의 세부적인 구현은 조금씩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마다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크기, 복구를 위한 솔루션, 읽기 쓰기 성능 등은 파일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가 자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의 종류가 있고 개발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파일 시스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자주 접하게 될 파일 시스템 중 하나인 EXT 계열의 파일 시스템, 색인 블록을 이용하는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가 접하게 될 많은 파일 시스템은 색인 블록을 이용하는 파일 시스템인 경우가 많은데요. EXT 계열의 파일 시스템, XFS, GFX 등에서 사용되는 색인 블록을 우리는 아이노드라고 부릅니다. 아이노드.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접하게 되실 거예요. 자, 아이노드는 색인 블록입니다. 색인 블록의 일종이에요. 아까 전에 색인 블록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사실상 몰빵해 놓은 특별한 블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노드에는 사실상 파일 이름을 제외한 파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파일의 속성, 메타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위치 등등 사실상 파일 이름 빼고 전부 다 갖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일이 아이노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이노드 기반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ls 명령어에서 i 옵션을 줄 경우에 아이노드 번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마다 각각의 아이노드를 당연하게도 갖고 있고요. 아이노드마다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마다 따로 할당되는 아이노드는 보통 보조기억 장치에 아이노드가 저장되는 일부 영역에 모여서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노드가 저장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영역에 아이노드들이 모여서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아이노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현재 디스크에 남은 용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디스크에 남은 용량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이노드가 저장되는 영역이 가득 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더 이상의 아이노드를 저장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파일의 저장 영역이 실제로 남아있더라도 아이노드를 더 이상 할당할 수 없어서 파일을 더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노드 기반의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 중에 하나인 이 ext4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를 쭉 펼쳐서 생각해보면 ext4 파일 시스템으로 포매팅을 하게 되면은 보조기억 장치는 다음과 같이 포맷이 됩니다. 부트 블록이 저장되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블록 그룹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노드가 모여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노드가 저장되는 영역이 있고 아이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파일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블록마다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각각의 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일시정지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이 첫 번째 부트 블록의 경우에는 부팅 그리고 파티션 관리를 위한 정보가 모여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파일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파일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그룹 중에서 여기에 저장된다. 그리고 각 파일의 색인 블록, 즉 아이노드는 아이노드가 저장되어 있는 일부 영역에 모여서 저장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아이노드 기반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이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라고 하는 용어도 심심찮게 접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 이 심볼릭 링크는 소프트 링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는 둘 다 아이노드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파일의 일종의 바로가기와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렉터리 A에 파일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파일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는 아이노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하드링크 파일이란
같은 아이노드를 공유하는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링크 파일을 이렇게 뿅 만들고 원본 파일을 수정하면 이 하드링크에 있는 파일도 같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같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같은 아이노드를 공유하는 파일이니까.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반면에 이 심볼릭 링크 파일은 무엇이냐? 이 파일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로서 원본 파일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파일이 심볼릭 링크 파일입니다. 심볼릭 링크 파일의 파일 데이터를 찾아가 보면은 이 파일을 이루고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원본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이 주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심볼릭 링크 파일을 만들고 원본 파일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디렉터리로 뭐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삭제를 할 경우에는 이 심볼릭 링크 파일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심볼릭 링크 파일은 뭐 일종의 윈도우에서의 바로가기와도 같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드링크 파일은 뭐 뇌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링크 파일은 동일한 파일을 여러 개의 이름으로써 참조하고 싶을 때 보통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심볼릭 링크 파일은 이 복잡한 경로에 있는 파일에 어떤 바로가기 파일을 만들고 싶을 때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파일이 사용되는 그 사용처와 거의 동일하게 바로가기 파일로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노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사실 이 아이노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정말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대표적으로는 파일의 삭제도 아이노드의 참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파일이 삭제된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참조하고 있는 아이노드가 없다 라는 말과도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라도 참조하고 있는 파일이 있을 경우엔 이 원본 파일이 삭제되어도 그 파일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 어떤 아이노드도 참조하고 있지 않은 파일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그 파일은 삭제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처럼 아이노드는 사실상 파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파일 이름 빼고 파일의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파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자주 다루게 되는 색인 블록 기반의 파일 시스템에서는 아이노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파일 시스템을 또 다른 파일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작업인 이 마운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운트란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이 현재 다음과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또 가령 USB 메모리에서의 파일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세팅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두 개의 별개의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이죠. 그쵸? 자, 근데 이때 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USB 메모리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데스크탑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운트란 파일 시스템을 또 다른 파일 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니까. 자, 데스크탑 컴퓨터에다가 USB 메모리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MNT라고 하는 이 디렉터리에다가 마운트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USB 메모리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로 마운트 했다면 여기로 편입시키겠다라는 뜻과도 같아요. 따라서 이 USB 메모리에 a.cpp라고 하는 파일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dogu.jpg라고 하는 파일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편입시키는 작업을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뭐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니까 USB 메모리를 꽂거나 뭐 CD 드라이브를 넣거나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니까 굳이 이런 마운트 작업에 대해서 신경 쓰실 일이 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맥OS 운영체제를 이용하거나 혹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마운트라고 나와있죠? 이 연결된 외장 하드를 내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에 편입시키겠다. 내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으로 이 보조기억 장치에 접근하겠다 라고 할 때 마운트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명령어를 기반으로 마운트를 하는 예제인데요. ext4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를 하겠다. 어디로? 여기로. 어떤 경로에 있는 장치를 여기에 있는 경로에 있는 장치를 어디로 접근하겠다, 여기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사용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운트 테스트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이 장치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이때 읽기 전용이냐 쓰기 전용이냐 이런 식으로 권한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영체제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 밖에도 부록으로서 운영체제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책에 더 서술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고 부팅이 되기까지의 과정, 혹은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그리고 기술 면접 때 출제된 적이 있었던 운영체제 관련된 기술 면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다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운영체제 장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자료구조 파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